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우리 이제 한 축 보수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은 수선과 관련된 법적 제도, 장기수선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 장기수선 계획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죠. 장기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소유자가 이제 부담을 해서 이제 그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 문제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수선 계획은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와는 달리 하자보수는 사업자 비용으로 다 진행이 되지만 장기수선 계획은 입주자 비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장기수선 충당금 문제라든지 사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자체 감독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이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이 그래프 하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기간이 이렇게 경과하면서 수선에 따른 이 수선 비용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렇게 쭉 체증할 겁니다. 그죠? 체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 정도가 필요하지만, 그죠? 처음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많이 해서 막 이렇게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는.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관리비 등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비 등을 부과를 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때 이제 관리비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그 아파트는 관리비가 너무 비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거기 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관리비와 구분징수되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이 나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어쨌든, 이 비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거기 사는데 비용을 그만큼까지 내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어떤 심리적인 형태의 상한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는 사는데 비용은 뭐 이 정도까지는 내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죠? 이 정도까지는 내가 부담을 하는데 이만큼 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아파트 못 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비용은 이때는 이만큼이지만 이때는 이만큼이 없으면 비는 새는 거예요. 이만큼이 있어야 방수 처리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만큼은 필요한데 실제로 부담은 이만큼밖에 안 하려고 하니까 이만큼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을 안 걷으면 비는 새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손을 놓게 되죠. 돈을 너무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그러면 계획적으로 해라. 그게 바로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자, 이 장기수선 계획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계획을 짤 때 어떤 시점을 잡습니다. 어떤 시점을 잡아요. 그걸 우리는 계획 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계획 기간 동안에 총 발생된 비용, 그죠? 계획 기간 동안에 수선비 총액을 총액이라고 하는 건 이 면적 전체가 되겠죠, 그죠? 이걸 알 수 있다면
이 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계획 기간을 뭐 20년 이렇게 잡았는데 20년 동안에 그 공동주택에서 발생될 수선비 총액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 비용을 수선비 총액을 가령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100원이라고 하는 걸 알 수만 있다면 처음에 실제로는 1원밖에 발생이 안 되지만 이때 조금 더 걷게 하는 거예요. 좀 더 걷게 하고 나중에도 여기서 많이 걷었으니까 여기도 많이 걷을 필요가 없죠. 이 계획 기간 동안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가령 이 아파트에서 처음에는 요만큼 실제 수선비는 요만큼 발생이 되지만 우린 이렇게 걷자. 첫 달에 요만큼 발생되지만 이만큼 걷고 이렇게 걷다 보면 나중에 이만큼 발생해도 이만큼 다 걷을 필요가 없죠. 요만큼만 걷으면 되니까 심리적인 하한수 밑에서 걷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담에 대한 저항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비세는 것도 다 보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선비 총액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0원만큼을 어떠한 형태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이 100원만큼을. 그죠? 그럼 지금 빨간 것대로 뭐 예를 들어서 10원, 뭐 여기 이제 20년이면 매달 한다 그러면 24년 뭐 한 달에 12개월이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1년에 5원씩 걷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0년이면 100원 다 걷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균일하게 만약에 가정에서 걷어서 이 20년 동안에 100원을 모았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에서는 나중에 노후화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적립한 게 있으니까 보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제 관건은 뭐냐? 그럼 수선비 총액이 100원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거는 장기수선 계획을 잘 짜보면 장기수선 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장기수선 계획이 100원으로 나왔다. 그럼 그게 이제 수선비 총액이 되고 그만큼 적립을 하면 그 돈으로 보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장기수선 계획을 잘 짜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장기수선 계획을 잘 짜서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립된 돈, 이 적립된 돈을 우리는 장기수선 충당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서상 100원이고 그건 곧 수선비 총액이고 그만큼을 계획기간 동안에 적립을 했고 계획기간 동안에 적립된 돈 이 100원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조금 개념이 어려우신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장기수선 계획의 이론적인 토대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매번 2문제씩 물어보는 겁니다. 시험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0원은 100원이다. 100원은 100원이다. 자,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뭐 쉽게 이해를 하셨으니까 시험에서는 이제 어떤 형태로 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 이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해서는 3가지.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련해서는 4가지. 요렇게만 이제 정리를 하면 요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인 토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암기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잡으셨다. 그리고 이 개념이 정말로 올바로 잡혔는지 맨 마지막에 확인도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장기수선 계획 만약에 이 100원이 실제로 수선비 총액이 정말 전능하신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막 슈퍼 컴퓨터가 있어서 100원이야. 근데 계획을 90원으로 만약에 짰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적립을 하니까 90원밖에 적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10원만큼은 비가 셀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수선비가 컴퓨터로 계산 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서 보니까 110원인데 120원을 적립을 했다. 가령.
그럼 10원만큼은 주민들한테 과다 부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게 이제 관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짜야 된다. 잘 짜야 된다. 정말 이걸 잘 짜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짜야 된다. 요 문제. 누가 짜면 좋겠어요? 저거를. 고치는 문제니까 어쨌든 집을 지어본 사람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짜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죠? 그 집은 누가 지었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 보고 이거를 수립하라 그래요. 자,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당연하죠. 그죠?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짜야 돼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정말 집을 지어보니까 이건 얼마 들고 요거 고치는 데는 얼마 들고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짜서 100원입니다 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100원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관리 주체를 주면 관리 주체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쪼개서 부과를 시키든 뭐 이렇게 이제 부과를 할까 100원만큼 아무튼 거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업 주체가 여기서 천년만년이 있어요? 인수인계하고 떠나죠.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줘도 이게 10년, 20년, 30년 후의 이야기라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처음엔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줘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터무니없이 저걸 50원짜리, 200원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더 걷거나 비가 새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누가 끼느냐? 그래서 사용검사제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사용검사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검사권자가 끼어서 직접 주지 말고 이렇게 경유해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50원짜리 만들려고 했다가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100원짜리를 만들어서 주더라. 이제 법은 더 보완이 돼서 나중에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금액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검토 보완하라 막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기본 맥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이제 이런 맥락으로 같이 되는데 그건 이제 기본 과정에서 보실 거고요. 기본적인 틀을 지금 이제 기초 과정에서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검증까지 했으니까 제대로 100원짜리가 왔잖아요. 100원짜리를 계속 걷어요. 쭉 걷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수선비가 이런 곡선 혹은 이런 직선 속에서 수선비가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수선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사비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철근값, 모래값, 방수액 뭐 이런 거 값이에요. 근데 지금 30년,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철근값을 100원, 뭐 5원이다, 1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게 10년, 20년 지나도 5원, 10원이 그대로 있을까요? 물가도 변하고 폭등도 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업주체는 이런 수선비 곡선을 가정하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시점에서 보니까 이 시점에서 뭐 옛날로 얘기하면 IMF 같은 어떤 파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만큼은 지금 예측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 가지고 그냥 고지고대로 100원 계속 걷으면 어떤 시점에서는 비가 새요? 안 새요? 비가 샌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와도 중간중간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검토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조정의 의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시점에서 보니까 요만큼 10원만큼의 증액 요인이 있다. 10원만큼의 증액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100원 걷으면 안 되죠. 110원을 걷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거요. 그 계산 자체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철근값이 올랐을 때, 시멘트 값이 폭등했을 때 이거 조정을 누가 할 거냐? 사업주체가 있어서 해주면 좋은데 사업주체는 이미 인수인계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관리주체.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검토조정권자는 관리 주체. 그리고 요 개념도 지금은 좀 잡고 가셔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는 관리 주체 그럼 쉽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도 조정권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수립 대상과 의무관리 대상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중지동 하면 의무관리였잖아요. 그죠? 승강기 있거나 중앙집중식이거나 지역난방이거나 주택주택 건축물, 동의건축물 이런 경우는 그 의무관리 대상으로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또 관리주체 또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사 또는 보를 또 배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같다면 수립 대상과 같다면 이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수립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이거나 지역난방이거나 주택 건축물, 동일 건축물인 경우입니다. 여기는 150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수립 대상이 이만큼이라면 의무관리 대상은 이거보다 조금 적죠. 그죠? 왜냐하면 80세대인 곳에 승강기가 있으면 수립을 해야죠. 그죠? 80세대인 곳에 승강기가 있으면 수립하죠. 왜냐면 150세대 이상이 아니고 그냥 승강기가 있으면 수립하는 거니까. 근데 80세대에 승강기가 있으면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왜? 의무관리는 150세대 이상이니까.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 여기는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수립 대상이 더 넓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관리 주체가 없는 곳에서도 수립을 해야 되죠. 그죠? 더 넓으니까. 그럼 관리 주체가 없는 곳에서 사업 주체가 분명히 수립을 해줬을 텐데 그럼 검토 조정을 할 때 관리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그냥 승강기만 있으면 무조건 뭐 이게 30세대든 50세대든 수립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에 검토 조정은 누가 할 거냐? 어쩔 수 없이 입주자 대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요 차이에서 오는 것 때문에 검토 조정권자가 관리 주체만 있는 게 아니고 입주자 대표도 있다.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건 관리 주체가 조정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잡으셨죠, 그죠? 그죠? 뭐 사업 주체가 끝까지 봐주는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통상 이 검토 조정을 법에서는 3년마다 검토하고 3년마다 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조정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3년마다 야, 철근값이 올랐나 봐. 시멘트 값이 폭등했나 봐.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비가 결과적으로 가면 안 새니까. 이해 가시겠죠? 근데 관리 주체가 집을 짓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입주자 대표.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시도지사가 교육을 개설해 놨으니까 관리사무소장한테 와서 교육을 받게 해라. 그럼 관리사무소장이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가서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집을 짓진 않아도 조정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시험에서. 물론 뭐 시험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건 조금 무의미하긴 한데요. 자, 어쨌든 장기선 계획은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툴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실 때는 좀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3년마다 검토 조정을 계속했다. 그리고 검토 조정할 때 관리사무소장님 모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해서 제대로 검토 조정을 했다. 그러면
끝까지 계획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필요한 수선비와 장기순 충당금이 일치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비 안 세고 많이 걷지 않고 정확하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장기순 계획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순 충당금을 아까 이제 저렇게 이제 걷는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장기순 충당금을 보셔야 되는데 이 장기순 충당금은 지금 20년, 30년 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세입자 보고 내라 그러면 내겠어요? 안 내지요. 전세 3년 살고 나갈 건데 그 돈을 왜 냅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장기순 충당금은 관리비와 어떻게 하라고요? 구분해서 부과해라. 그래서 우리 관리비 할 때 구분 부과 항목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안전진단 비용하고 무너졌거나 무너지고 했을 때는 그리고 장기순 충당금. 그래서 이거는 입주자가 부담을 한다. 입주자 등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이 장기순 충당금을 그러면 입주한테 얼마만큼을 부과시킬 거냐?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이 얼마를 부과를 할 거고, 그걸 얼마를 어떻게 쓸 거냐, 문제. 그리고 적립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를 부과를 시킬 거냐. 사용을 한다. 그럴 때 사용의 절차는 어떠냐. 요 네 가지 중에 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자, 여쭤볼게요. 장기순 충당금, 이 계획 기간 동안의 장기순 충당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경우에 장기순 충당금이 조정 단계 노란 곡선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처음에 그 수선비 곡선을 가정을 했을 때 장기순 충당금이 얼마예요? 100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없다고 이건 아까 설명을 위해서 한 거고 일반적으로 100원입니다. 장기순 충당금. 100원. 그죠? 이 장기순 충당금이 100원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장기순. 그래서 법에서는 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으로 정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계획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얼마 쓸 수 있어요? 계획기간 20년 동안 이 아파트 얼마 쓸 수 있어요? 100원 쓸 수 있어요. 근데 100원을 쓸 때 그냥 임의대로 막 쓰면 안 되죠. 100원을 쓰는데 언제 어느 때 방송공사 할 때 얼마, 뭐 할 때 얼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써라라고? 장기순 계획. 금액과 사용은 장기순 계획으로 정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아주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잘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요 적립에 따른 요율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장기순 충당금이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순 충당금을 20년 동안 한 번 100원 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관리비 부과할 때 매달 관리비가 구분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매달 부과를 할 때 이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이 아파트는 잘 써서 고칠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계획 기간 동안에 100원을 걷는데 지금 많이 필요하면 지금 좀 많이 내고 나중에 덜 필요하면 덜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100원만큼을 적립을 하는데 이게 적립된 돈이 이게 100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100원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100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지금 많이 필요하냐? 조금 필요하냐?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일정하게 할 거냐? 이거는 이 적립액을 저렇게 체증하든 체감하든 일정액으로 하든 이 문제는 누가 결정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아파트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입주자죠. 그죠? 입주자가 만든 게 뭐가 있어요?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부과할 거냐의 문제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되게 일정액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많이 걷고 나중에 조금 걷거나 또 지금 조금 필요하니까 조금 걷고 나중에 많이 걸으면 요 먼저 산 집하고 나중에 산 집이 금액이 같지가 않잖아요. 서로 또 민영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정액법을 쓰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좀 많이 거둘 수는 있다는 거 법률적으로.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여기로 정하라 그랬으니까 그건 알아서 요거 만든 입주자가 판단을 하라. 자, 그리고 장기손 충당금은 장기손 계획에 따라 쓰라 그랬죠? 그때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쓰게 되는데 이 세부적인 절차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율과 사용 절차는 관리 규약으로, 금액과 사용은 장기 수선 계획으로 정합니다. 이게 다예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고 싶어요. 사용. 그럼 뭘 봐야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뭘 봐야 돼요? 장기수선 계획을 봐야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장기수선 충당금 100원은 어디에서 왔어요? 장기수선 계획이 왔어요. 장기수선 계획이 100원이라고 그랬는데 110원을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장기수선 계획이 100원이라고 그랬는데 90원을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세요. 정말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뭐 그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고 싶다. 요즘 뭐 동유럽, 소유럽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내일 가지. 그러고 그냥 내일 비행 끊어서 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계획 짭니다. 여행 계획. 비행기 값이 얼마고 숙식비가 얼마고 고공 입장료가 얼마고 이런 계획을 짜죠. 그럼 계획을 여러분이 짭니까? 아니요. 여행사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아주 잘하는 사업, 여기로 하면 사업 주체가 되겠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짜죠. 그러면 유럽을 가는데 100원이 든다. 그럼 100원을 한꺼번에 부담합니까? 아유, 힘들죠.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세이브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100원이라고 그래서 여행 갈 때 100원 들고 가죠. 갈 때 분명히 계획상 호텔, 요 호텔 뭐 20원짜리 호텔에서 내가 숙박을 하기로 계획을 짰는데 보니까 없어서 30원짜리에서 숙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올 때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돈을 딱 가지고 간다면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요 개념 자체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요거 마지막 검증을 하나 할 거예요. 아까 잠깐 이제 관리비를 부과를 할 때, 관리비 등을 부과를 할 때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비와 구분해서 부과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20년짜리가 우리한테 실제 필요한 건 아니고 부과하려면 한 달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세대에 한 달에 얼마냐. 그래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은 48페이지에 7호에 보시면 거기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 방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나오죠? 거기에 이제 시험이 아주 잘 나오는 거고 기본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드릴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부과할 때 필요한 거니까요. 자,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 식이 맞아요? 틀려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획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과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볼까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획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과 같아요? 틀려요? 이거 아까 막 몇 번 강조할 때 정말 쉽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 100원은 100원이다. 그죠? 그 7호에 나와 있는 식이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계산 문제도 물어보고 이론 문제도 물어보고 계속 주관식도 물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식은 외우는 식이 아니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100원은 100원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요. 자, 그 식이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걸 20년 거 필요 없으니까 월간 장기순 충당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계획기간 동안의 수험비 총액을 월로 나눠야죠. 그죠? 월로 나누려면 우선 계획기간으로 나눠야 되죠. 여기로 얘기하면 20년이겠네요. 그죠? 또 뭐로 나눠야 돼요? 이건 연이니까. 연간 장기순 충당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월간 하려면. 12로 또 나눠야죠. 그죠? 이해 가셨죠?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 세대에 부과시키죠. 그죠? 그 세대께 지금 필요하잖아요. 부과를 하려면. 그러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세대별이라는 걸 반영을 하려면 이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 공급 면적에서 부과할 세대, 그 세대 공급 면적을 반영하면 세대별 반영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전체가 2만 평방미터인데 우리 집이 85평방미터다. 그러면 85평방미터에 부과할 돈은 2만 분의 85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월간의 개념은 요걸 반영해서 월간으로 만들었고 세대별의 개념은 그 세대의 비중 2만 분의 85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게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월간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연간이라 그러면 요거 빼면 되고 뭐 세대별로 하라 그러면 세대를 반영하면 되고 그냥 전체로 얘기하면 이거 안 넣으면 되고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골격은 뭐예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골격은 남아있는 거 이거잖아요. 장기선 충당금은 계획기간 동안의 수험비 총액이다. 그거는 아까 100원은 100원이다.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이렇게 외우는 공식이 아니고 그냥 100원은 100원이다를 그렇게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7호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7 해놓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외우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그리고 이거를 외우면 외워지지도 않지만 너무 머리가 아프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요, 이제 아까 보셨던 하자보수하고 지금 하셨던 장기수선 계획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될 것 같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또 하잖아요. 그럼 또 처음부터 그랬나? 이런 경향을 좀 띱니다.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우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를 통해서 이 부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44페이지 장기수선 계획돼 있고 45페이지 수립 의무 돼 있습니다. 수립 의무, 그죠? 수립 의무 45페이지. 1, 2, 3, 4 보시면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요 얘기 제가 간단히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의무관리 대상에 이 150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 아까 조정할 때 입저 대표가 들어와야 된다. 그죠? 그 내용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그 수립 의무에는 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권자가 가운데 낀다. 그것도 제가 히스토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기록 보관 3년마다 검토 기록 보관 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조정 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수장님으로 나가셔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를 또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정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소장님이 돼서 또 다시 만나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컴퓨터 입력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이런 거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배우시게 되고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교육은 강행 교육은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만 와서 받으시는 겁니다. 받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수립을 할 때 수립 기준 46, 47, 48. 이것도 이제 암기법에 의해서 이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됩니다. 아까 하자단부 챙기기한테 하셨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 정리를 하시고요. 이건 이제 기본 강의에서 암기법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손 충당금 있고요. 그래서 장기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 건 장기손 계획 수립되는 대상은 다 적립하겠죠. 그래서 범위와 그 수립 대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립을 하게 되는데요. 49페이지 맨 하단 보시면 누구? 소유자. 그러니까 전세입자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50페이지를 보시면, 50페이지를 보시면, 몇 호를 보시냐면요. 몇 호를 보시냐면, 맨 위에 줄, 장기손 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손 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 얘기입니다. 아까 사용은 장기손 계획에 따른다. 요 얘기. 그래서 그거를 법률로 이렇게 보시면 그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이해를 하실 때, 당연한 얘기. 여행 갈 때 여행 경비는 여행 계획대로 써야지. 뭐 거기 갔다고 뭐 좋은 거 있다고 뭐 얘 계획에도 없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사면 못 온다니까요. 비행기표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단서는 기본 강의에서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요율은 아까 요율 있죠? 요율은 뭐라 그랬어요? 이걸 많이 거둘 것이냐, 조금 거둘 것이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 그랬죠? 관리규약. 내구 연한을 감안해서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이런 표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사용은 입대 의결을 거쳐서 한다. 이런 표현이 8번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9번 이제 맨 마지막 체크를 할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돈을 언제부터 거둘 거냐? 장기손 충당금 언제부터 거둘 거냐? 소유자한테 걷는 건 알겠는데, 소유자한테 걷는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 거둘 것이냐? 이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합니다. 그 이야기는 50페이지에 9번에 보시면 나와요. 50페이지 하단에 9번.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월 적립한다. 사용검사 받은 때예요. 사용검사일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51페이지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매월 이렇게 관리부와 구분해서 부과를 했죠. 근데 이 소유자가 안 살아요. 그러면 이 장기손 충당금을 뭐 미국으로, 부산으로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라고. 소유자가 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자 보고 일단 내라고 해요. 구분해서는 부과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자가 나 이사 간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부담하지 말아야 될 돈을 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얼마 냈는지 확인해 줘라. 그거 집주인하고 나중에 공제하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 요구를 하면 관리 주체는 이제 납부 확인서를 발부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실제는 소유자가 부담을 하지만 그걸 일일이 그 선을 긋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단 부담케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실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꽂힌 하자보수와 장기손 계획을 보셨어요. 요 이야기는 기본, 심화 계속 따라붙고요. 뭐 시험 문제로서도 5문제 이상의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괴롭힐 부분인데 지금 아까 그 하자보수 절차, 하자, 청구권자, 이행의무자가 이행의무자 반응 3가지 해서 나중에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그리고 장기손 계획의 3가지, 수립, 조정, 조정계획, 장기손 충당금의 4가지, 금액 사용, 요율, 사용 절차. 이 내용이 잘 정립이 되시면 실무책이 이만했던 게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이건 좀 기본 개념이긴, 기초 개념이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서 좀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장. 이제 법적인 제도를 배웠으니까 실제로 이제 기능 회복을 직접 하는 거죠. 여기 새네? 그럼 누수 어떻게 할까? 방송사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